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쌀값만 떨어지는 유례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도 전남은 특히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15%가 늘면서 6년 만에 풍년을 맞고 있지만 쌀값 하락 추세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쌀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보당 출신의 농민 의원이시죠. 박형대 전남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국농민의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김선호 처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해야 될 주제가 쌀값 하락 문제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합니다. 45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쌀값이 폭락하는 45년 만에 폭락하는 원인 이 두 분 패널들께서 그동안 꾸준히 지켜보고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서로 먼저 모두 발언 형태의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대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봄부터 초여름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농민들이 원해기하고 논에 물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벼를 잘 키우고 있는데 8월 중순부터는 햅쌀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9월, 10월이 되면은 이제 본격 수확철이 됩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은 오히려 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팔 수 있을지, 제값에 팔 수 있을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농민뿐만 아니라 농협에서도 또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도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되면은 쌀 수요 공급의 유통 질서가 마비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쌀 폭락 문제, 폭등의 문제가 이번에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3, 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짚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왜곡된 쌀 시장 문제가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확기가 더 걱정이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김선호 차장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전남도민 여러분, 사실은 전남은 농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쌀 재배 면적도 많고 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우리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이렇게 급속도로 쌀값이 폭락하는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쌀 생산 면적이 늘어나서 양이 늘어났겠습니까? 아니면은 평당 생산량이 확대돼서 사실은 양이 남아나겠습니까? 원인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곡관리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양곡관리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부터 이 문제를 내팽개치고 나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쌀값 하락의 지금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수입쌀을 무방비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54일간의 긴 장마와 3번의 연이은 태풍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이 좀 보존되나 싶더니 급기야 정부에서는 수입쌀을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매달 4,000톤씩 방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제가 반드시 수입쌀 방출을 중단하고 양곡관리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시장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로 개정을 해서 쌀이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의 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쌀을 지키는데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지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농민회에서는 지금 양곡관리법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수입쌀의
처분, 이 방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구조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차례차례 우리가 한번 대안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쌀 가격 하락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45년 만에 최대치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취재 기자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농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농민에서 먼저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추가 하락은 사실은 불보듯 뻔합니다. 네. 작년 수학기에 55,800원 하던 20kg, 55,800원 하던 것이 지금 현재 7월 15일자로 본다면은 44,400원으로 네. 80kg 기준으로 47,000원이 하락이 했습니다. 예.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의 생산비를 제하고 농민들의 소득으로 돌아올 돈이 사실은 다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햅쌀이 나오는 시기 8월 중순부터가 이제 더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단경기 때 쌀이 네. 부족할 때 쌀값이 오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유통회사들은 이때를 좀 이익을 좀 봅니다. 예. 또 그 이익을 보는 것을 통해서 수확기 때 이제 벼를 매입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단경기 때 많은 손해를 보면은 수확기 때 제대로 값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상황으로 된다면은 그리고 이 하락 속도가 이대로 가더라도 사실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8월 햅쌀 때부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재고가 그리고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재고도 많고 예. 이미 농협이라든지 쌀 유통회사들이 적자를 많이 봐버렸기 때문에 예. 이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상 유통 구조가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고 또 농협에서나 이런 데서도 정말로 제값을 못 사주는 이런 안타까움이 또 발생되는 거고 그래서 예.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8월 중순부터 이때가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농민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쌀 재고량 그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쌀 예. 창고가 부족할 정도라면서요? 예. 쌀 재고량은 민간 RPC들이 보통 30%를 예. 갖고 있는데 그건 수치로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네. 농협 RPC에서는 전국적으로 61만 3천 톤이 현재 재고고 우리 전남만 보면 13만 7천 톤이 현재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전남 농협 RPC가 4만 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13만 7천 톤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고가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기가 되면은 이 여력이 없는 창고 때문에 농협 RPC에서 사들이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예.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3차 시장 경리를 발표했지만 정부는 애초에 통계 자체를 37만 톤 추가된다 해서 그것까지만 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된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는 15만 톤은 빠르게 수확기 되기 전에 다시 시장 경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2차 시장 경리를 한 결과 쌀값 추락세를 막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3차 요구하신 물량이 지금 15만 톤, 지금 그 정도지 않습니까? 이게 막아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1, 2차하고 3차가 10만 톤에서 다 해서 37만 톤이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작년 10월 15일 날 통계청이 수확량 총량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곡관리법에 5% 이상 추가된 수확량은 법으로 정부에서 시장 격리를 하겠다고 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37만 톤으로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예. 근데 그때 하지 않고 올 들어서 2월 달에 이걸 1차, 2차 발표하니까 이미 작년 수학기부터 현재 쌀값은 떨어지게 돼 있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쌀값을 떨어진 걸 보고 떨어진 쌀값의 시장 격리를 또 한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시장 격리가 쌀값을 보존한다거나 쌀값 상승의 요인이 아니라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1, 2차에 대한 시장 격리가 말입니다. 예. 이게 이 MMA 물량을 또 아까 모두 발언에서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정부가 이 재고 물량을 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MMA 물량의 수입이 증가했거나 그 수입한 물량을 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예, MMA 물량이라 그래서 의무 수입 물량입니다. WTO 예, 예.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매년 40만 8천 톤이 들어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 쌀이 사실은 밥쌀용 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 쌀값이 약간 보존 형태의 상승을 하니까 바로 밥쌀용 쌀을 방출하더니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실은 매달 4천 톤씩 방출하다 보니까 우리 RPC에서 국내 쌀이 시장에서 소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 재고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창고 여력이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형대 의원님 기왕에 재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계속 이어가 보면은요. 예. 지금 통계청이 수학기 통계를 잘못 발표했다라고 김선호 차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예, 예.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이 저희가 농협 전남 지역 본부에 알아보니까 한 13만 7천 톤 정도 지금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런 예. 양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절대적으로 증가한 추세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이제 수학기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생산됐다는 것이 확인됐던 거고요. 예. 그리고 많이들 생산이 됐으면 이걸 적기에 수매를 해야 되는데 예. 정부가 했던 시장 격리 정책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늦게 한 거죠. 이미 10월 달에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이 생산됐다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그 양 정도를 빨리 시장 격리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10월 달에. 선제적으로 했어야 예, 된다는 그러죠.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2월 달에 한 겁니다. 다음에. 예. 2월 달에 14만 4천 톤. 그래도 쌀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2차로 5월 달에 12만 6천 톤을 했고요. 예. 그리고 7월 달에 10만 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7만 톤을 했는데 쌀값을 제대로 안정을 못 시키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수매하는 방식도 역공매 방식이라 해가지고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쌀값 하락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그래서 이번 시장 격리국 정책은 이 정부 정책 담당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농민단체들이 주장한 것이 정말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책임질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물어봐야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농민단체에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의 실패, 예측의 잘못, 예측의 실패,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응은 그 이후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예측의 실패라고 보시는 거죠? 예. 통계청은 사실은 매년 9월 15일 날 수학기 예상 양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나 정부에서는 올해 수입 공공비축 및 수매량이나 그다음에 쌀 가격을 논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10월 15일 날 최종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5%가 추가된다면은 시장 격리를 하기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예. 작년 문재인 정부 때 홍남기 부총리라는 분이 나라에 돈이 없어서 시장격리국을 못 사드리겠다 해서 농림부에서 시장격리국을 발표를 못했습니다. 예. 16일 날 발표를 하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고 또한 기자단들도 지키고 있었는데 당시 작년 농림부는 상황이시죠? 그렇죠. 네. 발표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가의 추가 세수가 50조나 거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홍남기의 사기적 발언, 그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21년에 쌀 생산량을 388만 톤 예측을 했는데요. 예.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408만 톤이 생산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계가 약 20만 톤 정도가 차이가 나버리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선제 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다. 당시 지금 현재 도의사님이시고 그때 농림부 장관을 하셨던 김영록 우리 현 도의사님 같은 경우 그때 예. 이제 처음 했을 때 선제 조치를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도의사님도 스스로 아주 잘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 문재인 정부 처음에만 이 정책을 실시하고 그 뒤부터는 사실상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잘한 정책을 오히려 계승해야 되는데 잘한 정책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오히려 이제 정책의 후퇴가 있었던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역시 그것도 이제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예산의 거겠죠. 문제이기도 하고 쌀 네.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예.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후퇴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의지가 그러니까 정부 후퇴했다라는 입장에서는 부분이요. 쌀 가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오래된 일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장에 방치하고 예. 그리고 가능하면 농협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 책임을. 그래서 정부는 이걸로부터 자유스러워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농민들과 농협에게 떠넘기는 정책으로 계속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럼 진보당이나 농민단체들은 좀 이따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만은 네. 공매제도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공적 영역으로 이 부분은 많이 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나 쌀의 경우는 국가의 기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또 수입에 방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운영해서 쌀값도 보장하고 그리고 제대로 시장에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가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그러니까 세계적 글로벌 경제 체제를 포기해야 된다까지도 꼭 말씀하시는 아니요, 꼭 그렇게까지 너무 얘기가 멀리 나가 버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럴 수가 있겠다. 이미 이제 쌀에 관련해서도 주식에 관련해서는 예. 국가가 정확하게 통제하는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또 네. 특히나 식량 관련해서는 최근에 와서는 주권의 문제로 예. 계속 그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가 책임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김선호 차장님께서도 농민의 입장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예, 역시 이제 공매제도라든가 정부가 이제 주곡에 대한 정책만큼은 쌀에 대한 정책만큼은 이 공매제도라든가 그 과거에 있었던 추국 수매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부분들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해도 네. 법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모든 농산물을 국가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다 시장에 맡깁니다. 예. 그렇지만 유독 쌀만큼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예. 국가가 견열합니다. 그래서 국가 의지에 따라서 쌀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실이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쌀 양이 추가가 된다면 그 추가된 만큼 국가가 사실은 매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자연재해나 기후위기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면 국가가 비축했던 쌀을 방출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쌀을 드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그것이 양곡관리법인데 지금 국가는 추가로 생산된 양에 대해서 사실은 법으로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이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수매제를 폐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시장격리제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만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변동형 직불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쌀 목표치를 정해놔서 그 목표치의 이하에 쌀값이 떨어지면은 보존해주는 변동형 직불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면서 쌀이 5%만 추가돼도 바로 매입하게끔 시장격리제를 도입하겠다. 믿어달라. 그러더니 믿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한 4년 전인가 변동직불금이 최초로 지급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딱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 변동직불금이 지급돼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없애버렸기 때문에 변동형 직불금도 없고 또 시장정리제도 법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당하는 것은 우리 농민이고 소비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싸게 사드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미온적 대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가 책임지고 쌀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첫 단추가 이제 3차 격리 이 부분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3차 격리를 했고요. 네. 그것이 37만 톤 했고요. 예. 4차 격리로 15만 톤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수입쌀 방출을 바로 막는 것입니다. 그 수입쌀 방출을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15만 톤을 사실은 수확기에 오기 전 빠르게 시장 정리를 해야 그나마 쌀값이 안정권으로 가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비라도 보존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수입쌀 이 부분이 지금 그 규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 연간 한 40만 톤 정도 지금 풀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 부분이면은 지금 경상남도가 생산하는 그런 물량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조금이라도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맞춰서 이 규제가 된다라고 하면 예. 쌀값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제 수입쌀이 들어온 양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거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쌀이 남아 돌더라도 외국 쌀은 또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참 기상천외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40만 8,700톤이면은 전남 쌀의 한 50% 정도 됩니다. 거의 예. 50% 좀 넘죠.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밥쌀용은 사실상 직접 이제 시장에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가공용 쌀이다 해서 특별한 쌀은 아닌 거고요. 오히려 이것도 뭐 술을 만든다든지 뭐 과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 또 사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산 쌀의 시장에 계속 이제 잠식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수입쌀 문제는 사실 원천적인 좀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매년 의무적으로 40만 8,700톤을 사야 하는 것 자체가 자유무역 질서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필요할 때 사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 이것은 자유무역 질서하고 같이 상존할 수 없는 것이죠. 협정 내용이 있던데요. 아닙니다. 그 이것은. 부분. 그래서 예. 이미 우리가 2015년에 예. 쌀 전면 개방, 즉 쌀 관세화 조치로 전환이 되면서 네. 의무 수입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도 그리고 계속 이것을 유지하고 있다. TRQ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WTO에서 재협상을 요구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하지 않고 있다. 있는 것이죠. 예. 재협상을 요구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줄게. 그러면 다른 공산품에 대해서는 더 문을 열어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다. 당연히.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농업을 희생양으로 해서 공산품을 막아주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좀 더 이렇게 논의를 확장시켜 보기 위해서 먼저 창고 얘기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당장 조금 전에 우리가 햅쌀이 나올 때 다시 한번 가격 파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두 분이 동의를 해주셨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전남의 그 재고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창고를 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두 분의 의견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햅쌀부터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문제를 전남에서는 해결해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중앙 정부가 아닌. 1차적으로는 당장 급한 것은 이제 햅쌀부터 제대로 수매가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제 예. 가격에 지불이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대략 한 14만 톤 정도가 지금 재고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정부하고 농협 중앙회가 공동으로 해서 빨리 시장 경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021년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제 8월 초로 해서 시장으로부터 이제 격리가 되게끔 하고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2022년산만 유통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농협하고 그리고 전남도 그리고 농민단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대책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창고 문제도 해결을 해서 여유석들을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8월 중순부터는 이상 엮게끔 하는 것이 급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 전국적인 현상이 될 거고요. 2022년도 산이 먼저 유통되게 하는 것이 뭐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농민단체에서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창고가 제대로 비워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자체에서의 대응은 그렇게 쌀과 관련해서는 크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쌀은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에서 사실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전남도 지금 13만 7천 톤이 농협 RPC에 다 있는데 이게 소진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15만 톤을 정부 차원에서 제기한다면은 현재 수학기까지 2달 정도, 1달 반 정도 남아있는 이 기간에 소비를 하고 그래 나면은 창고의 여석이 좀 남을 수가 있겠고요.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박영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첨가하자면은 WTO는 식량 안보 등 비교역적 사항에 대해서 개별 국가들의 관리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이 수매제를 부활을 했습니다. 또한 인도 경우도 예외 규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박영대 의원님 말씀하신 수매제, 수입쌀 재협상을 넘어서서 저희들은 수입쌀
폐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수입쌀만 방출을 중단해도 시장에서의 쌀값 반등은 전 이루어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입쌀이 방출되다 보니까 우리 전국의 RPC들의 쌀들이 소비가 부진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수입쌀 방출을 중단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은 뭐 이렇게 농민들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가다 보면은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들이 미국 종합처리장을 갖고 있는 농협들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농협은 RPC를 갖고 있는 농협들은 사실은 역으로 그나마 덜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RPC를 갖고 있지 않는 농협들이 지역에 우리 농민들의 쌀을 매입해 갖고 지금 창고에 가득 있는데 처분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렵고요. 그다음에 수확기의 쌀값 형성이 6만 8천 원, 6만 9천 원대에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방출을 하기도 손해고요. 예. 그리고 또 이대로 놔두자니 계속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데 지금 전남의 소규모 농협들은 거의 좀 10억 적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억. 예, 예. 그리고 중소기업을 넘어서 좀 더 규모가 큰 농협들은 70억 적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조합은 지금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파산 위기에 있다고도 조합장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장님들은 저희 농민회에다가도 요구를 합니다. 쌀투쟁 같이 하자고. 이런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그만큼 현재 이 쌀 시장의 위기가 도래되어 예. 있고 쌀값 문제가 그냥 단순히 농민들의 생산비의 문제뿐만 넘어서 국민의 문제로 좀 다가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하게 정부가 책임지고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협 조합장님들이 농민들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유례없는 경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나 전남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그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지방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정부나 국회 정치권의 대책으로는 지금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렇게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두가 다 함께 이 예.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급한 대책 중에 하나가 양곡관리법 개정입니다. 앞서 농민단체에서도 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격앙되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법이란 것이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네. 양곡관리법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쌀 목표가격 제도를 폐지하면서 네. 양곡관리법에 생산량 이상 수요량 이상 생산이 되면은 매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줄 테니까 예. 쌀 목표가격 폐지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조항 자체가 강제적이 아니라 가능성만 열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해도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쌀 목표가격 폐지하면서 예. 생산보다 수요량보다 생산 많이 된 것을 매입하기로 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부에서는 할 수 있다 했지 언제 한다 그랬냐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격앙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예. 법률 개정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민주당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예. 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당 대표가 안 나서요 이걸요. 농촌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시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쌀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빨리 해야 될 것은 9월 달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예. 이게 지금 국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호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지금 이 현재 말씀하셨을 때 그 국회에서 양국관리법 개정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정치권이 지금 이 부분에 충분히 개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충분히는 아니지만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유성권 의원을 중심으로 저희 농민단체와 의논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좀 마련했습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국회가 지금
며칠째 상임위 구성도 제대로 못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 원구성이 됐죠. 예, 네. 민생법안을 제대로 못한 바람에 예. 양곡관리법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민주당에 대한 사실은 서운한 감을 넘어서서 예. 정말로 규탄하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걸 제대로 했다면 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 상황을 맞이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못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다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김영록 지사님과 우리 전남의 국회의원님들이 모이셔서 우리 전남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안건으로 쌀값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좋은 일입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건의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뿌리이고 또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우리 전남 농도인 농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 아까 우리 박영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론이 넘어서서 저는 당대표 우리 예. 국회의원들이 직접 저는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는 지금은 현재 이 쌀값 관련해서는 립 서비스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서 반드시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국회 167석의 민주당 의원석으로 저는 결의안을 만들어서 수입쌀 방출을 중단하자 하면은 정부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제는 보일 때가 됐다. 이렇게 간곡히 좀 요청드립니다. 예. 이제는 뭐 행동으로 나서서 지금 이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이 쌀 물량 자체를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쌀값 하락의 단기적인 대책은 그렇게 세운다고 치고요. 자,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 쌀 생산 물량이 쌀 생산 면적이 70만 헥타르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지금 2021년에 72만 헥타르, 지금 2020년에 72만 헥타르, 2021년에 73만 헥타르까지 이렇게 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이제 경관 재배 직불금이 줄면서 또 오늘 타작물 재배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면서 발생했던 문제다라는 이렇게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적정 생산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대 의원님? 당연히 그렇게 계획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곡물에 관련해서는 쌀을 중심으로 해서 밀, 콩, 옥수수 예. 이렇게 주요 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농민들과 계약을 해서 예. 제값에 사들이고 또 국민들에게는 제때 공급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밀의 소중함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밀 재배를 늘리다 보니까 이미 생산 기반이 없는 거예요. 예. 또 정책도 제대로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쌀뿐만 아니라 주요 곡물에 대해서 정책이 실제로 작동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요 농산물, 특히나 곡물에 관련해서는 국가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생산 면적이라든가 생산량을 배정하고 농민들과 계약을 해서 제때에 제값에 사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들이 주장했던 것이 이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공공수급제 이런 제도거든요. 예. 이런 좀 선진적인 제도들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그러면 전남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남 예. 나름대로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이 전남에 22군데가 있습니다. 네. 근데 22군데가 각각의 독립법인이다 보니까 서로 출혈 경쟁이 납니다. 예. 특히나 쌀값이 하락되고 쌀이 소비가 안 될 때는 더더욱 출혈 경쟁이 심합니다. 출혈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서로, 경쟁을 예, 한다는 것이죠. 낮은 가격으로 네. 서로 내다 파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농협도 죽고 농민들한테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쌀 수요 공급도 제대로 조절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일원화해야 된다. 그래서 전남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남도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전남이 쌀 생산량의 20%를 차지합니다. 예. 많은 양입니다. 20%를 전남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시장 교섭력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익이 생겼을 때는 그것이 도민들에게 고루 또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 손해가 나면은 서로가 같이 분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도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이번 기회에 저는 농협과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서 쌀 수급에 관련해서 함께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저는 이것을
통합 RPC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전남도가 출자하고 모든 농협이 함께 나서서 이걸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그래서 전남에서부터 공공 영역으로 쌀 수급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조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네. 보면은 경영 개선 내지는 합리화, 별도의 시설을 만들지 않고 예, 예. 운영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2014년에도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제도다 했는데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예.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예. 또 중앙정부가 당시에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검토하다가 사실은 멈춰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히려 전남에서부터라도 농도 전남에서부터 이것을 해나간다면은 쌀 소득 자체가 2조 2천억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소득이 전남에서는 이걸 차지하고 있고 많은 농민들이 또 쌀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남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저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렇게 함께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이제 또 다른 논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종의 그 브랜드 쌀이라고 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각 시군들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는 좀 배치되는 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하드웨어를 통합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의 운영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고품질 쌀이라든지 브랜드 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것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품이 존재를 하겠죠. 하나의 전남 쌀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전남 쌀 중에서도 브랜드 쌀, 또 좋은 쌀, 또 일반 쌀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예. 판매 전략을 짜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잘 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더 권장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유리하다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는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예, 예.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예. 그 농민단체에서 지금 이게 하시는 정책들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이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재배 면적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은 재배 면적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쌀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급률이 105%였는데 지금은 92%입니다. 네. 정부의 모든 SOC 사업에 국가기관망 사업을 하면은 농지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식량 자급률이 대한민국은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20%도 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코로나, 지금 전쟁 위협 이런 속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먹고 있어야 될 사실은 비축이 없습니다. 그 비축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것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생산량이 뭐 많이 늘었다, 적게 들었다, 이걸로 갖고 쌀값이 보존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고요. 이것을 법제화 시킨다면 저는 식량 자급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작물 재배도 사실은 3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작물 했던 논들이 다시 쌀을 재배하다 보니까 올해 쌀 생산량이 좀 좋았었고 그것이 사실은 기후도 좋았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통계청이 발표한 것도 보다 더 많이 20만 톤이 더 생산된 과정이었는데요. 매년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저는 정부가 계획적으로 이제 쌀을 양곡관리법에서 하고 있는데 계획적으로 저는 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남 뭐 통합행위란 RPC라든지 이런 예. 제도도 저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농협마다 어려운 점들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RPC를 뭐 싼 값에 매입한다면 어떤 농협에서 합의를 하겠습니까? 네.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이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저는 왜 그러냐면은 예. 쌀을 생산하는 주체인 농민이 쌀값의 결정권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쌀값을 농민이 결정하는 쌀값 결정권을 농민이 해야 되는 농민기본법을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이 저는 정치권에서도 이 농민기본법을 받아 안아서 저는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한테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민 기본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은 이 기후 위기, 이 코로나 위기 이런 속에서 식량의 위협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는 방기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동남아 필리핀도 2008년도까지만 해도 쌀 생산량 1위였습니다. 네. 지금은 쌀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그 쌀 창고를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필리핀만의 일일까요? 나는 대한민국도 이렇게 쌀을 포기하고 우리 농촌을 포기한다면 그 위기가 저는 빨리 올 수밖에 없다는 보인 거예요. 이제 우리 농촌이 기후위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소멸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소멸을 막는 방안도 농산물 값을 좀 보장해주는 과정이고 그것이 저는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시키고 예. 그다음에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형태로 해서 저는 국가가 좀 나서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법제화까지 이렇게 기왕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현재 양곡관리법을 빨리 개정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농민기본법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쌀값이라든가 농산물 가격 책정에 농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3년 정도 하다 말았다.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쌀 생산 조정제 아니겠습니까? 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남을 포함해서 5개 정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게 이루어졌던 거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실제로 농민들도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3년 기간에 있었는데 2020년에 사실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타작물 재배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쌀 생산량이 올라가고 부족하고 있었으니까요. 부족하니까 쌀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타작물을 또 재배 사업을 포기를 한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타작물 재배에 논했다가 쌀을 재배한 거고 예.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봤자 우리 대한민국은 쌀 자급률이 92%입니다. 예. 여전히 사실은 100%가 되지 않는데 수입쌀로 계속 방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돼 있고 그래서 여전히 주장합니다. 지금 당장 수입쌀 방출을 중단해야 된다. 네. 그것이 아주 근본적이고 가장 큰 해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들여서라도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대하고 이런 조정해 나가는 부분이 전남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논타작물 재배라든지 생산 조정제, 휴경제 이게 사실 2000년 초반부터 몇 번 걸쳐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할 때마다 실패를 했는데 네. 쌀 생산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쌀 생산 조정제를 발동을 하면은 이상하니 그 다음부터는 2년 연속 흉년이 되어버린 겁니다. 흉년이 돼요. 네, 그래서 지속되지 못하고 빨리빨리 끝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하니까 실패해버린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쌀뿐만 아니라 밀, 콩, 옥수수 이런 전반적인 곡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예.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면적과 생산량을 배정하면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쌀량이 많아가지고 쌀값이 떨어지니까 급하니까 정부에서 부랴부랴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을 해요. 신청을 안 하니까 억지 다짐으로 농민들한테 또 요구를 합니다. 예.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된 그 면적을 거예요. 채워야 네, 되는 그렇게 된 거예요. 겁니다. 네. 이게 달성이 안 되니까 또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또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고 네.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강제 조항을 두게 되고 예. 또 이걸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또 협박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누더기가 다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쌀 생산 조정제 한다 그러면은 농민 입장에서 믿음이 안 가버립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신뢰성 없는 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어떤 식량 정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농민들과 협의해가지고 함께 계약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 자체를 법제화할 수 있으면 더 법제화를 해달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단체에서도 요구하는 예. 농민기본법에 식량 자급률을 목표치를 설정하자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예. 네.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쌀 가격, 기왕이 쌀 가격으로 출발했습니다만 농민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 적정한 쌀값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모든 농자재 값이 오르고 9,200원 하던 요소비료가 28,900원까지 오르고
인건비는 70%로 오르고 이제 유리대 값이 우리 농민들은 사실 농기계를 이용하려면 면세율을 써야 되는데 면세가 600원 하던 게 지금 1,7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쌀값은 45년 만에 최저치로 벌어졌는데요. 저희들은 사실은 소박하게 요구합니다. 밥 한 공기 300원 이걸 요구했더니 서울 어떤 시민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식당에 가면은 밥 한 고기가 2,000원인데 무슨 300원을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밥 한 고기 246원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0kg 전곡을 하면은 24만 원입니다.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20년 전에 현재 쌀값이거든요. 20년 전에 월급을 받고 근무하라고 하면은 그 누가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박하게 요구합니다. 밥 한 공기 300원. 그래서 24만 원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20kg, 이 24만 원 정도 가야 이게 농민들이 생산 기본적인 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이제 논의를 계속 해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짧게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이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기적인, 최단기적인, 장기적인 거는 지금까지 논의했으니까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최소 8월 안에라도 해야 된다. 하는 정책들이 있다면 두 분이 한 말씀씩 하시고 그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박형대 의원 말씀. 네, 당장 급한 것이 지금 재고량 전체를 대략 한 전남 14만 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시장 격리 조치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산은 8월 초부터는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네. 이건 전부 정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빨리 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 수확기 대책이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호 사장님. 당장 수입쌀 방출 중단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박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재고를 시장 경제시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쌀값 결정권을 농민이 갖는 농민 기본권을 제정을 정치권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다시 수매제를 부활해서 실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국가가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는 즉 한 달에 1년에 30만 톤, 그래서 180만 톤을 비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쌀값이 1% 하락할 때마다 전남의 농가 소득은 220억 원씩 증발한다고 합니다. 농도 전남에서 그만큼 쌀 농사는 농촌을 떠받치는 주력 소득인 셈입니다. 그만큼 농촌 경제에 쌀값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런 영향을 잘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농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호흡을 맞춰 적절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도 촉구합니다. 1호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